XSFM입니다. I, D, W, K.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국정감사 기록 실패타 둘째 날 제2 롯데월드 비행안전 목함질의 늑장 보고와 훈련 중 수류탄 폭발 사고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기술 이전 실패 등 올 한 해 있었던 국방 이슈들을 이야기합니다. 국방위원회 윤후덕 의원과 함께합니다. 둠원의 클래식 메탈 음악처럼 나름 열심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국정감사 기록실 베타 둘째 날 책임 프로듀서 UMCO가 인사드립니다. XSFM의 상임수석 이용도 앉아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첫날 위원회의 성격마저 궁금했던 미창과 방통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고요. 저는 가장 큰 궁금증 하나가 해결된 느낌이었어요. 미창과 방통위가 뭘 하나? 미창과 방통위라는 그 이름에 대해서 소속 의원들은 별다른 불만이 없는가? 그때 송호창 의원의 낙심한 표정을 보았죠, 우리가. 몰라요. 이런 그 점잖은 분이. 결국 그 소속 의원들도 마음에 들어 하진 않는다. 네. 새누리당 의원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이승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전달을 해드렸고. 네. 짧은, 라이트한 국정감사 기록실 베타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둘째 날에 이제 국방위 이야기를 다루기로 결정을 한 다음에 저희들은 크나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식상한 김광진이냐.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간 유명했던 땡땡기 의원이냐. 근데 그분 이제 요즘 일하더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4년씩 이제 열심히 일하더라. 근데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서야 눈에 띄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지켜봤다니까. 아니야. 열심히 하시다가 그런 건가? 모르겠네. 아니야. 나머지는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 많았는데, 새누리당 의원들도 안 나와주고. 속상해요. 새누리당 의원들 좀 부르고 싶은데, 불러다 앉혀놓고, 여당은 대체 국정감사할 때 뭐 하느냐. 그러니까 여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만 들어주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국방위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이번에는 확실히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예. 야당 의원들보다 더 많은 정보로 한민구 장관을 덜덜덜게 만들었어요. 훌륭한, 그러니까 여야 및 소속과 무관하게 이 국정감사에서 효과적인 활동을 벌이는 의원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정당 소속이니까 당사로 돌아가면 어떤 방송은 잘 안 나오려고 그런다. 그렇죠. 뒤지고 뒤져서 GOP와 가장 가까운 국회의원을 섭외를 했고요.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들이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광고를 듣고 와서 오늘의 국방위 의원을 만나서 국방위의 감사 내용들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국정감사 기록실 베타는 에브리온TV, 왕초보의 무한실내 컴스테이션, 행복을 전하는 노건 간장게장,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25 전화영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안녕하세요. 숨기는 게 없는 조립 PC 업체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저희 매장에는 말하는 법을 안 배웠나 싶을 정도로 과묵한 조용한 형제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형제들은 언제나 조용해서 호객도 못하고 조용히 일만 합니다. 처음에는 불만이었지만 정직하게 장사하고자 마음먹은 뒤로부터는 이 형제들이 우리 회사의 최고의 자산입니다. 용산 서인상가 21동 1층 130호 컴스테이션에 들르시면 말없이 될 때까지 수리만 하는 조용한 형제들의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엄마가 나 살 빠진 거 가지고 자기한테 뭐라고 해서 삐졌어? 요새 내가 입맛이 없잖아. 별 수 있나? 노건! 간장게장! 부드럽고 고소한 게살, 짜지 않고 향긋한 간장, 매콤한 청양고추, 노건 간장게장. XS몰에서 만나보세요. 간장게장! 특별기획 국정감사 기록실 베타 둘째 날입니다. 좀 전에 예고해드렸던 대로 우리 방송에서 맨날 놀려먹는 식상한 국방위원 1명, 일 안 하는 것으로 유명한 국방위원 1명 등등등 다 제외하고 활약이 가장 디테일했던 국방위원회 새정치연합 파주카베 윤후덕 의원이 청취자 여러분들을 뵙기 위해서 XSFM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파주갑의 윤호덕 의원입니다. 네. 지금 국감이 저희들이 좀 늦게 다뤄가지고 청취자 여러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국회는 예산 소위 타이밍을 넘겨서 다른 일들도 이미 좀 많이 있고 그래요. 지난 국감 활동을 시간이 좀 지났는데 기억을 되돌이키면서 지금 기수의 마지막 국감이 지났습니다. 네, 그렇죠. 예. 끝내셨습니다. 네. 소감을 좀 간단하게. 뭐 아쉽죠. 그리고 많이 지적 사항들이 있었는데 언론에서 이렇게 제대로 다뤄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네. 국감 진행할 때 네. 이게 정책 국감이든 사건 사고 국감이든 많이 보도되면 의원들이 또 신이 나죠. 예. 근데 국감에 집중하는 과정이었는데 정치적 사안들이 많이 터졌죠. 그러니까요. 뭐 김무성 대표 뭐 청와대하고 싸우고 그렇죠. 뭐 우리 문재인 대표께서는 또 김무성 대표하고 부산에서 만나서 오픈 프라이머리 합의하고 그거 가지고 또 시끄럽고 네. 양당이 시끄러워서 네. 알교 의원들이 정책 질의 사건 사고에 대해서 따지고 행정부 책임을 묻는데 열심히 했는데도 보도가 잘 안 됐습니다. 네. 오늘 좀 보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러려고 모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거의 맞춰 오셨는데 그 말씀만 좀 드리고 요즘은 국회의원들 지금 이산가족 문제로 우르르 국경선 어느 쪽에 다 달려가 있습니다. 예, 의원님, 그렇구나. 우리는 지금 이제까지 나왔던 국회의원분들 중에 국경선과 가장 가까운 지역구 의원을 모셨네요. 그러네요. 경기 서울 아니죠. 국경선이라는 말은 맞아. 국경선은 아니구나. 예. 안 맞죠. 예. 근데 압록강하고도 제일 가까워요.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서. 예, 그런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네. 파주갑에 이산가족 관련해서 지금 오늘 활동하시고 오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제 이산가족 상봉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금강산에서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1년 차에 한번 하고 중단됐다가 20개월 만에 재개됐는데 네. 참 다행이고 또 반갑고 기대가 큽니다. 오늘 한 96가족 정도가 만나시죠. 연령대로 보니까 뭐 88세 이런 분들이 가셨더라고요. 그죠. 예. 참 민족의 분단으로 그동안 참 60년 한 번도 보지 못한 가족을 만나는 그 재해의 소환과 또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네. 하여튼 지금 이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위정자나 또 국회의원들이 빨리 통일이 되도록 노력하고 또 이런 아픔을 치유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디테일하게는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제일 많은 일을 해야 할 분들은 국방위원들일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그렇죠. 국방위원 활동 이야기들 오늘 한 5-6곡씩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문을 열어볼 텐데 친하 송호창 의원이 소속돼 있었던 미창과 방통이요. 네, 그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직관적인 이름이죠. 국방위예요. 아이고 쉬워라. 네, 네. 매우 쉽습니다. 어제 얘기해놓고 기억도 안 나네. 미래창조과학 블라블라블라. 뭐지? 거기는 뭐 장관이 여러 명 나오시잖아요. 미래도 해야 되고 창조도 해야 되고. 전 그 위원회가 뭘 하는지 어제 알았어요. 드디어. 네. 국방위는 국토방위입니다. 네. 그죠? 명확하죠. 네. 전선을 지키고 조국을 방위하고 또 적의 침공 또는 도발을 막아내고 네.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그런 부서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국토를 방위해야 되는데 방위하기 어렵게 국토를 쓴 이야기입니다. 네. 제2롯데월드 이야기인데 전시 작전 운용 능력 저하. 왜 고백하지 않는가? 송호창 의원도 어제 이야기했죠. 어떤 문제들은 4년째 지적하고 있는데 똑같이 네라는 답만 들었다. 네. 제2롯데월드 문제야말로 매해 국감에 엄청나게 등장하는 문제일 텐데. 예. 9월 12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질의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제2롯데월드 관련해가지고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공항 서울공항의 그 진입로 어프로치 코스 어프로치 하는 곳에 가든5 가보면 거기로 실제로 이제 군용기들이 착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군사기밀이 아니고 저는 거꾸로 네. 서울공항에서 제2롯데월드를 바라봤습니다. 네. 이번 국정감사하면서 저녁 늦게 헬기 타고 서울공항에 도착했어요. 지방국정감사 하다가 예. 이 얘기는 한번 해드려야겠네. 국방위는 헬기를 자주 탑니다. 예. 그리고 국정감사 때는 특히 헬기뿐만 아니라 네. 이 수송기도 타고 네. 좋을 것 같죠? 겁납니다. 겁나. 이 장비들이 뭐 최소 30년 돼가지고 무척
여름인데도 외투를 입을 정도로 추워요. 아, 예. 아, 네. 물론 그것도 뭐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마 의원님 아니라 어떤 야당 의원님들도 다 이거는 이제 역설은 하긴 하셨을 겁니다. 참여정부 때는 비행안전에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국방부는 말하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태도 왜 바꿨냐. 여기서 정권 바뀌었다는 건 이명박 정부에서는 왜 태도를 바꿨냐라고 지적하셨는데 그럼 헬기 이제 국방위원으로서 타시니까 좀 아시겠네요. 고정익기는 롯데월드를 지나가고 그럴 일은 별로 없지요.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회전익기는 죄송합니다. 회전익기는 네, 헬리콥터는. 네. 근데 고정익기는 롯데월드에 바람 어떻게 부느냐에 이제 영향 많이 받고 그 문제인데 그건 사실 2010년부터 쭉 얘기해 오던 건데 증인 신청 2번 국감의 증인 신청 하신 것들 잘 안 된 것 같아요. 증인 신청을 롯데 이제 신동빈 부회장이죠. 신동빈 부회장하고 당시 공군에서 입장을 고수했던 공군참모총장, 입장을 바꿨던 공군참모총장 이렇게 해서 총 5분을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 증인을 채택하려고 열심히 여야 간사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했는데 예.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이미 뭐 작년에도 18대 국회에서도 다 다뤄졌는데 또 뭐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로 일관하시더라고요. 예. 아니 그때는 짓기 전이고 네. 지금은 이게 550m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23층이 되는데 실제 위험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 봤느냐. 네. 그리고 당시 인허가 과정에서 왜 입장을 바꾸고 그리고 뭐를 안전 보장을 받았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 물어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증인 채택을 하려고 무척 노력했는데 안 결국은 왔어요? 안 됐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아니 사과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물론 잘하신 건 아닌데 네. 조금 이제 국민 입장에서 듣기엔 황당한 것이 이건 유명하지 않은 건도 아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서울 시민들은 차를 타고 지나가다 고개만 들어도 다 볼 수 있는 건물이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에다가 참 국민들 가슴에 큰 상처를 줬죠. 아니 재벌 기업이 사회적 책임이 분명히 있는 건데 이 기간 중에 형제들의 싸움이 있었고 네네. 뭐 무슨 경영권 분쟁서부터 아직도 안 끝났어요. 어제도 또 경호원을 대동하고 나타나는 모습들이 TV에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 국민의 사랑을 받는 재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한 데에다가 이게 실제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에 큰 문제를 주고 있다라고 국민들이 이렇게 판단하시면은 따져 물어야 되고 국가적 문제가 되는 거죠. 직접 그리고 최종 책임자인데 출석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뭐 몸이라도 엄청 아프든지 대단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별것도 아닌 핑계를 대고 안 나온 겁니까? 핑계를 댄 것도 못 들어봤죠. 핑계도 안 대고 그냥 안 나올 수 있어요? 국감이라는 게? 증인으로 채택되면은 채택이 돼야 그 다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거든요. 아, 네. 안 나오려고 할 때는. 그렇죠. 뭐 그럴 때는 이제 애초에 채택이 안 되는 거야. 애초에 채택이 무산됐군요. 그러니까 채택이 된 사람이 안 나오는 경우는 이제 소명 사유서를 보냅니다. 그 이제 사유서에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뭐 입원 중이라든지 또는 네. 뭐 국제 회의가 이미 예정돼 있어가지고 출국해서 못 들어온다든지 여러 이유를 대요. 근데 이 경우는 여야 간사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불발이 돼서 증인들한테 연락도 못했어요. 근데 군시설이나 아니면 군사 작전에 어떤 민간의 시설물이나 이런 게 방해를 줄 것 같다. 네. 하면 되게 이제 민간 시설물이 양보를 하는 게 우리 상식이잖아요. 건축 인허가 자체를 제한해서 하죠. 그죠, 예. 저는 이제 제 고향이 이제 파주니까 파주는 군사 접경 지역이고 군의 통제를 많이 받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게 건축할 때 고도 제한을 많이 받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자유롭다고 쫙 가면은 우리의 자존심 출판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그리고 회의리 마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아니 거기 출판 단지에 높은 빌딩 봤어요? 없어요. 3층밖에 못 칩니다. 그러네. 아니 거기에 애초에 건축 허가가 날 때 고도가 10m, 14m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2층이나 3층밖에 못 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군은 저기 탱크를 몰고 내려왔을 때 우리 토미사일이 그걸 요격을 해야 되는데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쏘는데 지장을 주지 않습니까? 그게 네. 작전상 사계를 확보하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높은 건물 이런 걸 못 지어요. 가서 보고 그냥 돈이 많아서 그렇게 지으신 줄 알았지. 그런데 다 이쁘잖아. 예. 그렇죠. 그런데 예. 도대체 롯데가 이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큰 걸 지으니까 군사시설이 활주로를 트는 그 경우가 제가 황당하다는 그러니까 게 이게 예. 공군이 롯데한테 무슨 약점을 잡혀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공군이 롯데한테 무슨 약점을 잡히겠어요. 이 경우 정말입니까? 예? 이제 당연하죠. 자료를 보면 네. 이제 노무현 정부 때죠. 2006년 6월 7일 날 자료예요. 공군본부가 공문을 보낸 거예요. 제2롯데월드 관련 건축심의 인허가에 대한 자기네들 입장을 보냈어요. 예. 거기에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공군은 비행안전 관련 문제인 만큼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절대 양보할 수 없다. 근데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MB 정권이 들어섰어요. 2009년 1월 6일 공군과 국방부에서 보낸 문서예요. 네. 여기에는 동편할지로 3도 방향 변경 및 장비 보강 방안에 대한 비행안전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모든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공군의 입장입니다. 수익자? 수익자라는 거는 누굽니까? 롯데죠. 네. 롯데 측이 이 동편할지로를 3도시 방향 변경하고 여러 가지 장비를 보강하는 돈을 내면은 이게 비행안전 문제가 해결이라는 용어는 안 썼어요. 비행안전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걸 가지고 어거지로 합의한 거고 이거에 근거해서 건축허가가 나간 거죠. 국방위원회에서 물어보는 거는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느냐. 네. 그리고 서울공항이 1단 유사시 때 네. 비상 상황에서 비행기들이 이렇게 떠야 되잖아요. 그죠. 비상 상황은 이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뭐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제일 먼저 적이 타격하는 데가 활주로예요. 활주로. 네. 전투기도 안 때립니다. 활주로만 뽀개버리면은 예. 전투기가 못 뜨잖아요. 네. 이를테면 북의 경우 공군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죠. 육군, 해군도 차이가 많이 나지만 공군은 절대적 우위가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공군이 상당히 미사일을 탑재하고 떠서 작전하는 수행 능력이 뛰어납니다. 네. 그러면 이 공항이 아주 중요한 공항이 돼버리거든요. 그죠. 전투기들이 전진 배치되는 공항이고 일단 유사시 때 동편할지로든 서편할지로든 동시에 떠버려야 돼요. 빨리 빠져나와야 되니까. 네. 공중에 올라가는 건 쟤들이 요격을 못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한쪽 방면이 절대적으로 제한을 받는다는 거예요. 비행안전에 있어서. 잠실 롯데의 크기나 이런 거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더 위험한 거는 안개가 낄 때는 아예 안 보입니다. 그 건물이 아예 안 보인다. 아예 건물 자체가 안 보여요. 안개가 꼈을 때는. 제2롯데월드 슈퍼타워가 보이지 않는다. 안개가 끼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큰 게. 예. 뭐 껌뻑껌뻑 하겠죠. 그것도 안 보여요. 근데 북은 그러니까 안 보이는 장애물을 피해서 이륙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 물론 안개가 떴을 때는 비행 작전 같은 거는 안 하죠. 네. 근데 전시가 됐을 때는 전시에는 이를테면은 DMZ에서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에서 도발하는 경우, 뭐 지뢰를 매설할 경우, 이럴 경우 안개 낀 날 하는 거예요. 관측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진짜 다급한 상황을 가정했을 때 제2롯데월드는 비행 안전에 그리고 군 작전 서울공항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거죠. 의원님이 이 질문을 하셨었습니다. 국방부는 조종사 관제사의 실수나 장비 부작동에 대해서 이때 있을 수 있는 건물과의 충돌에 대한 최종 경고 시스템 혹은 회피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느냐. 전 이 질문이 황당한 겁니다. 아직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는 거냐. 없습니다. 이게 당시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9년 6월 4일 날 공군하고 롯데물산, 롯데하고 협약을 롯데하고 그 협약을 맺은 게 합의서인데 여기에 이제 안전 문제가 나옵니다. 책임의 문제가 나오는데 만약의 경우 이 롯데월드 건물에 항공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책임질 거냐? 물론 전파가 되면 큰일 나죠. 그건 국가적 재앙이죠. 하여튼 사고가 났습니다. 부딪혔어요. 이랬을 때에 이 약정서에 따르면 건물 내부에 대한 손해는 을이 책임진다. 롯데가 책임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공군의 피해, 이를테면 전투기나 뭐 헬기가 부닥쳐서 그 항공기와 전투 조종사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의 문제는 롯데가 질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적혀 있지 않습니까? 안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거기다가 또 더군다나 갑, 이제 공군이죠. 공군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의 책임은 의뢰 책임이 아닌 걸로 예외를 한다. 이렇게까지 달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러면 사고가 나도 그냥 뭐 조종사 과실이다 이러면은 이건 유사시에 정말 급할 때 군대하고 기업하고 민사소송 한번 가자 이거 아니에요. 지금 내용이 이렇게 부실하다는 건. 그래서 제가 이 합의서의 존재 자체를 알고 있느냐 그것도 잘 모르더라고요. 에? 그래서 빨리 검토하고.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이런 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내용을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모른다고 하는 게 진짜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겁니까? 모르죠. 당시의 책임자들은 이미 은퇴하시고, 예? 은퇴하셔서 제 인생을 살고 계시고, 현재 공구참모총장 되신 분은 최근 한 달 전에 사성장군이 되셔서 공구참모총장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한민구 장관님은 잘 아시다시피 뭐 작년에 장관 되신 거고. 그러니까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당시 책임자들은 이미 민간인이고, 무슨 책임을 믿을 수 있는 체제가 되겠어요? 뭐 그럼 정책 실명제를 해요? 이거 사인한 사람, 뭐, 공군소장 이름 있어요. 네. 정보작전지휘참모본부, 부장, 공군소장, 누구누구. 네. 근데 뭐, 이 사람한테 책임 물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얘기는 하나 하더라고요. 답변이. 국가 보상 책임에 대한 큰 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네. 근데 당사자 간 약속서에도 그게 있어야죠. 예. 우리가 늘 봐서 알죠. 큰 틀이라고 붙이면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큰 틀, 큰 틀이라는 말이. 예. 큰 틀에서 놓고 봐준다. 뭐 이런 뜻일 수도 있고. 그게, 엄마가 공부하라고 할 때,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 정도 얘기를 할까요? 아니, 후임자가 뭐를 몰라도 되는 건, 사무실에서 그동안 커피를 뭘 마셨냐 모른다고 해서 누가 혼낼 사람은 없는데, 제2롯데월드 슈퍼타워에, 전투기가 부딪힐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최종 경고 시스템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모른다? 이제 건물은 다 지어졌잖아요. 내년에 완공이죠. 그 건물을 원상복귀의 대지 상태로 만들 수는 없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 그 롯데 측이 진짜 이렇게 국방부 공군이 양보를 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는 국민의 부담이죠. 국민이 그렇게 양해를 했다라고 자기네가 생각을 하고 그 경영권 문제 그런 거 해서 국민들이 눈싸움 부리지 않게 해야 되고 참 사회적 책임을 더 우리가 강조하면서 기업을 국민의 기업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약속이라도 해주셔야지 국민들이 용서해 줄 거 아닙니까? 네, 그냥 거대한 유리창에 붙어있는 태극기 스티커 하나로 때우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그건 진짜 해프닝이죠.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볼 경우에는 남부순환로 지나가면 사당역에서부터 보여. 그러니까 롯데그룹과 관련된 이 모든 사단을 비판적으로 볼 경우에는 일본 기업이 한국의 국방을 방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악플은 그럴 수 있죠. 악플은 그럴 수 있죠. 악플 얘기는 하지 말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근데 이게 롯데라는 그룹이 얼마나 큰 부가가치를 줬느냐. 이거죠. 그때 이 땅은 이제 서울시로부터 샀을 때 1,000억 원 미만 아마 895억 원에 샀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에 대해서 건물을 짓지 않아서 한때 비업무용 토지로 해가지고 강제 매각시켜야 된다고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재벌 대기업이 업무용 토지가 아닌 비업무용 토지를 꽉 장악해 나가니까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자기네 먼저 사서 땅값 오르는 거 가지고 추가 이윤을 취하고 그걸 못하게 하는 정책으로 대기업의 업무용 부동산 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을 분류해서 비업무용 부동산은 매각을 강제로 하게 했었어요. 이게 거기에 해당했던 땅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축심의가 통과되지 않는 건축심의서를 계속 서울시에 올려요. 롯데는. 그럼 건축허가가 안 나서 건축허가를 안 해준 책임이 서울시에 있지 롯데가 이걸 업무용으로 안 쓰려고 했던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질질질질 끊고 끌다 보니까 또 경제가 어려워져서 비업무용 토지 매각하라는 정책이 바뀌어버렸죠. 그렇게 고래 심줄같이 끌고 가다가 이제 드디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공시지가과 자산가치를 해가지고 땅만 해서 2조 7천억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짓고 나서 다음은 건물 가격까지 하면 5조 원 정도가 되겠죠. 그렇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동편할지로 3도시를 바꾸고 공군이 합의해주는 내용의 수익자 부담 원칙이다. 비용은 얼마 들었는지 알아요? 자료를 받았어요. 처음으로. 이게 세상에 처음 공개하는 2015년에.
총 사업비가 951억 원입니다. 네. 시설에 722억 원, 장비에 229억 원. 네. 그러니까 롯데는 951억 원을 들여서 네.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네. 공군 측에 이 951억 원 정도 장비 보강해 주는 걸로 입 딱 닫고 네. 2조 7천억 원짜리 땅을 쓸 수 있게 됐고 거기다가 건물 올리고 참 아시아의 상징인 또 롯데그룹의 상징을 만들고 있는 거죠. 네. 그 큰 인심 쓰듯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설을 보강해주겠다고 한 게 알고 보니 정말 푼돈이었다는 거네요. 네, 몇 푼 받지도 못했고. 이런 경우 뭐라 그래요? 뭐 세 발의 피죠, 세 발의 피. 네.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뭐 호텔 쪽에 일하는 내부인들에게 듣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이제 아니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그 900억 원도 쓸 필요 없는 돈이었잖아요. 왜요? 그 건물이나 안 세우면 쓸 필요도 없는 돈이었잖아요. 당연하잖아. 대지 상태로 있을 수만 있다면 롯데가 먼저 눈독을 안 들이고. 네, 생각할수록 이상하네. 예,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종종 하던 이야기입니다. 신격호 명예회장이 이제 지금보다는 지적인 상태가 좀 더 일반인에 가까울 때 너무 잔인하게 얘기하나? 그때 늘 입버릇처럼 하던 얘기고 꿈이었다고 하죠. 아시아에서 가장 화려한 7성급 호텔. 어찌 보면 호텔리어의 그 작은 꿈에 온 나라가 심지어 국방까지 밀려버린 얘기. 한동안 안 듣다가 들으니까 기분이 새록새록 더 나쁩니다. 근데 한마디만 더 제가 네. 아는 게 많아가지고 참 입이 안 다물어지네. 옛날에 이걸 추적했을 때 좋습니다. 롯데에서 네. 그 신격호 회장이 이제 했던 얘기 기록이 똑똑해요. 기록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요. 기억이 똑똑하다. 이 건물을 세우면서 국내 돈 절대 안 뜨겠다. 일본 돈, 일본에서 버는 돈을 여기로 가지고 들어오겠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아, 맞아요. 예. 그것도 이제 한번 따져볼, 실제가 그랬는지. 그러니까 일본에서 버는 돈을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오겠다. 그냥은 못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렇게 해서 사업을 벌려서 법인 자금으로 들어온다. 네, 맞습니다. 하셨어요. 네네. 하여튼 뭐, 그것도 신격호 회장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큰 비난받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들들이 지금 비난을 받는 거죠. 네. 하여튼, 그거까지는 좀 두둔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 지어지고 난 이후에도 이슈가 덮일 만한 건은 아니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가요. 목함지뢰 사건. 이상하게도 다른 북의 도발들과 다르게 여당보다 야당 의원들이 더 시끄럽게 들고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네, 국가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라면서 말이죠. 위기 관리를 천천히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당 쪽에서는 KFX 사업을 밀었고 이번에 국방부 국감에서 네. 그리고 이제 목함지뢰 사건은 야당이 오히려 더 많이 했는데 이게 늑장 보고했다 청와대에. 네. 그러니까 한민구 장관한테 이제 목함지뢰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 사건이 8월 4일 날 아침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보고는 다음 날 오후에 됐다. 만 하루가 훨씬 지나가지고 청와대 보고가 된 거죠. 30시간 내외. 예. 그리고 9월 11일 국감 질의할 때는 목함지뢰 사건 때 사건에 대해서 보고받은 합참 의장이 국방장관이나 국가안보실장한테 즉각 보고를 하지 않았다. 사건의 엄중함에 비해서 너무 허술하고 느리게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4일날 터진 지뢰 때문에 8일이 돼서야 NSC가 소집되는 게 말이 되냐.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의문점이 많았어요. 진짜 8월 4일날 07시 35분에 1차 폭발, 40분에 2차 폭발 이렇게 해서 우리 장병이 참 아깝게 큰 부상을 당했죠. 네. 그리고 그 초기 단계에 수색대 분대원들이 보여줬던 전호와 전투 정신은 참 국민들이 다 박수를 쳤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제가 국정감사할 때 현장 점검할 때 그 자리, 그 폭파된 그 자리를 가봤어요. 네. 거기 딱 서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통문이라고 그랬죠, 통문. 네. 이게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아요. 한 30도 이상의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북쪽에서 유실돼서 내려오는 지뢰일 수는 없어요. 눈으로 봐도 거슬러 올라올 수는 없으니까. 그럼 남쪽에서 매설한 미래가 북쪽으로 이렇게 유실되다가 거기에 걸려서 뭐 어떻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거기도 지형이 아주 좁아요, 좁아. 요 책상 2배만한 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남쪽에 그 조그만데 지뢰가 있을 리도 없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게 북에서 했다라는 건 그 자리에서 판단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날 8월 4일 날 오후에 합동조사단이 들어갔죠. 현장을 보면 이건 북한께 너무 명확하다. 우선
이게 유실이냐 그러면 의도적인 게 아니잖아요. 네. 뭐 비에 유실됐다, 쓸려 내려왔다. 네네. 그게 아니고 매설이다. 그럼 이건 도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북한의 지뢰냐, 이쪽 지뢰냐. 근데 처음에 보도 나올 때도 송진 냄새가 확 났다 그랬어요. 네. 북한의 목함지뢰는 그 나무 상자에 TNT를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실물도 봤는데. 네. 많이 알죠, 제가. 네. 국방위는 이렇게 두 번째 강조하죠. 네? 네. 비공개 보고를 많이 받아요. 네. 그 송진 냄새가 결정적으로 이게 북한 것이라는 증거였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썩질 않아야 되잖아요. 매설을 하면은 뭐 비바람 해도 썩지 않아야 되면은 송진에다 끓인대요. 끓여. 나무를요? 예, 송진에다 나무를 끓여가지고 그걸 건조해가지고 목함지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진 냄새가 난다. 그러면 송진 냄새가 나는 지뢰는 목함지뢰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네네네. 그럼 송진 냄새 확 났다 그러면 북한의 목함지뢰고, 그 다음에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은 지형이다. 그럼 이쪽 유실지뢰가 아니다. 그러면 그날 첫날 제가 보기에는 첫날 합동수사에 들어간 사람이 뭐 헌병, 뭐 기무사, 뭐 등등 해가지고 44명이나 들어갔어요. 오후에. 네. 그럼 그날 다 상황을 판단했었어야 돼요. 했다고 저는 보고. 근데 이제 이게 대통령께는 그 다음날 8월 5일 오후 늦게나 보고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사이 기간에 목함지뢰가 그렇게 터지고 도발이 됐는데도 8월 4일 날 지나서 8월 5일 날 네. 통일부 장관은 남북 회담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대통령님은 저쪽 강원도 가서 대화제의를 또 하시고 네. 뭐 이러니까 이게 제대로 보고됐으면 정부가 이를테면 그 순간에는 응징해야 된다는 단호한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네. 이게 뭐 대화하자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보고됐냐 이게 따져지기 시작한 거죠. 일단 북한에게 우리의 시스템을 하나 들켰다는 게 일단 겁이 나는 문제고요. 우리가 이렇게 위기 대응 보고 체계가 늦다. 이걸 분명히 알게 됐을 테니까. 매우 높은 확률로. 여기서 폭탄이 터졌는데 대화제의를 하고 이런 모습은 마치 이 폭탄이 이 땅에서 터진 게 아닌 것 같은. 그리고 저 멀리서 터진 것 같은. 기록에 의하면은 NSC 보고된 내용이 어떻게 토의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신청했던 증인 중에 김정수 청와대 위기관리 비서관이 있었는데 사유서를 내고 째셨다. 안 나왔다. 아니요. 그분은 이제 원스타입니다. 네. 이제 국감 마지막 날 두 번의 불참 이유서를 보냈는데 네. 마지막 국감 날 나와서 마지막 날 나왔어요. 1시간 정도 증인으로서 증언을 했습니다. 네. 실제는 김관진 안보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던 거죠. 네. 야당에서. 네. 그랬더니 김관진 실장을 실제 증인으로 채택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한계. 네. 그래서 NSC 위기관리센터장이 최초의 상황 접수와 상황 보고를 하기 때문에 네. 이 사람하고 같이 증인 신청을 했는데 네. 김관진 안보실장은 여당에 의해서 안 받아들여지고 위기관리센터장이 이제 증인으로 그것도 다행히 받아들여져서 그나마 국정감사 증언대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 이제 반대했던 이유들 중에 이런 얘기가 국방위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 NSC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물론 국회법상 대통령 비서실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예, 운영위 소관. 예, 근데 연관된 아주 그 업무와 직결된 업무를 하고 있는 타 상임위의 증인 요청이 불가능한 거냐? 업무 보고를 받는 게 불가능한 거냐?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GPGOP에서 지뢰가 터졌다고 NSC가 그게 받는 게 오래 걸렸다고 그래서 불렀더니 그 국방위가 부를 수 없는 거냐? 예, 이상한 부분이죠. 이상하네요. 예. 아니 NSC의 위기관리센터장이 증인 출석했으니까 네. 청와대 안보실에 어떤 사람도 나와야 된다는 걸 스스로 입증한 게 되죠 또. 네. 그러니까 속 시원한 질의 내용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가든가요? 확인을 했죠. 8월 4일 07시 35분에 1차 도발 폭발이 있었습니다. 네. 그 현장에서 사단과 군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상황 전파가 돼가지고 청와대 NSC에 08시 18분에 상황 접수가 됩니다. 들어갔어요? 사단에. 아니요. NSC. 청와대 NSC. 청와대 아침 8시에. NSC 위기관리센터에 상황 첩보가 됩니다. 네. 예. 거기서부터 위기관리센터장이 상황을 그 시스템을 우리는 다 봤지만 여기서 공개할 수 없죠. 보안 상황이니까. 네. 하여튼 수시로 전국에 있는 모든 군사 상황이 다 보고자에 의해서 우리식으로 치면 이메일로 실시간으로 딱딱딱 들어옵니다. 네.
위기관리센터에도 들어왔는데 왜 청와대는 북한을 향해서 긍정적인 손짓이나 보내고 있었느냐 그날. 이때 이제 증언을 한 게 네. 위기관리센터장이 당시에 그 보고를 받고 거기에는 미상 폭발물에 의한 폭발이다라고 명시가 돼서 이게 뭔가 하고 계속 유관된 사람들한테 전화를 확인해서 네. 이게 우리 쪽 유실질의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아, 진짜 미치고 환장하죠. 네. 그래서 언제 보고했냐 그랬더니 8월 4일 사건 나고 좀 이제 보고를 드렸다는 거예요. 네. 그때는 이제 나중에 확인된 걸로 친다면은 이제 잘못 판단된 보고를 드린 거죠. 네. 하여튼 채우기 단계는 신속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럼 2차 상황 접수는 언제 했냐? 안 왔다는 거예요, 2차 상황 보고는. 거기서 점점점? 네, 거기서부터 점점점이에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08시 18분에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상황 보고가 접수됐으면, 최초 보고가 됐으면 1보죠, 그게. 네. 2보, 3보, 4보가 계속 들어와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그날 오후에. 상식적으로 그 최전방인데, 최전방에서 미상 폭발물에 의해 뭐가 터졌다. 인명피해도 있었다. 병사가 다쳤다. 그러면은 그 미상 폭발물이 우리 거냐 상대방 거냐에 대한 2차 보고는 최소한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무려 36명의 합동조사단이 참가를 해서 5시 27분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북이 제작한 목함지뢰로 추정되는 등의 얘기들이 보고가 되기 시작했죠. 근데 이게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는 그 상황 보고가 추후로 안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답답하죠. 왜요? 그 위기관리센터에서 보고하지 마 이제 위기는 지났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것도 아니고 그 위기가 아니라 사고 사례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냥. 예, 그래서 저는 의문을 좀 갖지만 네. 또 뭐 국가가 그렇게 허술한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위기관리 잘하는 나라예요. 근데 정말, 이제 예. 이런 의문은 가져봅니다. 예. 대통령님이 이제 그 다음 날 오후 늦게 보고를 받았다라는 게 그렇게 사건이 난 거 아닙니까? 네. 한명구 장관은 국회 국방에 출석해가지고 8월 4일 오후에 당일날 오후에 청와대에 그런 북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보고가 됐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어요. 네. 그때 청와대에서 발칵 뒤집힌 겁니다. 대통령은 그 다음날 행사도 하시고 남북 뭐 이렇게 그렇죠. 회담을 하자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말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 측에서 강하게 자기네는 그 다음날 오후에 보고받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또 위기관리센터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와서 그렇게 증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소화했던 일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보고 시점을 늦춰가지고 발표했다라는 의혹인 건가요? 의혹은 아니고 의문이죠. 의문. 예. 대통령님의 동선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의문. 네. 그리고 밑에서 호기심. 예, 네. 밑에서 모시는 분들이 또 잘 해야죠. 대통령 어떻게 다 챙깁니까? 보고 받아야지나 챙기시는 건데.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늘부터는요. 예. 네. 그러셔야 돼요. 의혹이라니요, 지금. 의문입니다. 의문.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요. 군대 제대한 지 오래된 사람들은 당최 이해할 수 없는 서사입니다. 애들이 군대 가기가 어렵다. 무언가가 어려워질 때 대한민국에서 꼭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모집병사 시험 통과하게 해주는 학원도 나옵니다. 요즘은. 진짜요? 네. 하도 안 되니까. 그럼 엄마들이 껴들잖아요. 요즘은. 애가 20살이 됐든 30살이 됐든. 그런 얘기입니다. 병무청 문제죠. 지금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국방의 비전. 병무청이 일을 똑바로 안 하는 거 아니냐. 네. 라는 의문. 9월 14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병무청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병무청이 문제병사, 그러니까 관심병사죠. 네. 이런 병사들을 잘 안 걸러내고 있다. 네. 이런 병사들을 안 걸러내고 보내니까 일선 부대의 전투력 저하가 발생한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네. 물어보셨고요.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요거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죠. 네. 병역 문화에 적응을 잘 못하는 사병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는 대대로 지금 정부는 다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데 그런 병사 개인을 탓하기도 또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니. 아니 무조건 그건 국가가 통솔 잘못한 문제니까. 네. 예. 이제 작년에 윤일병 사망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리고 이제 임병장이 수리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동료 병사들이 이제 그 순직을 하는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현역 복무 부적응자들 이제 요즘은 이제 이거를 보호관심사병에서 도움 배려병사라는 용어로 좀 바꿨습니다. 네. 이게 이제 큰 현안이 됐죠. 그거는 적응하기 어려운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 입장에서 예.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자식 걱정하는데. 그리고 또 적응하기 힘든 심리적 상태를 가진 그 병사 당사자도 의무복무 기간을 채워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렇죠. 예.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적응하기 힘든 그 병사와 같이 생활해야 되는 의무복무원은 또 많은 병사들이 생활하기가 무척 힘든 거예요. 힘든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받아봤어요. 이번에 이제 의무복무하는 병사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대 갔다 오셨어요? 네. 저한테 물어보신 예, 거예요? 예, 예비군들 끝나가죠. 예비군들 끝나요. 저 이제 민방위를 하고 있죠. 한 60만 되지 않습니까? 65만? 우리는 이제 60만 군대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중에 네. 의무적으로 헌법에 정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가는 사병이 38만 명입니다. 네. 다른 분들은 이제 부사관 장교 해가지고 그렇게 되죠. 그게 뭐 다 38만이다. 38만 명입니다. 네.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대부분 중. 아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직업군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군을 직장으로 생각하고 네. 생활하시는 분들이죠. 특수한 직업이죠. 네.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의 지금 사병이 국민의 1%에 달하는 거예요. 이쯤이면. 그 이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도움 배려병사가 네. 4만 5천 명이라는 거예요. 38만 명 중에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10% 상회입니다. 예, 그래서 요즘 핸드폰에 다 계산기 있지 않습니까? 딱 예. 두드려 보니까 12.2%예요. 네. 그리고 그걸 명수로 하니까 8명 중에 1명인 거예요. 8명 이제 중에 8명 중에 1명. 우리 군대 갔다 오셨으니까 아시겠죠? 네. 분대 단위로 생활하지 않습니까? 일개 분대가 몇 명이죠? 10명 아닌가요?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근데 현실은 8명입니다. 전시가 됐을 때 2명이 채워집니다. 그 전투요원으로. 네네. 동원예비군 중에서 채워넣어지죠. 그래서 이제 8명인데 그 한 개 분대당 도움 배려병사가 꼭 1명씩 있다는 통계예요. 자, 이제 이런 병사들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20살, 21살, 22살 이런 이제 같은 또래의 사람들 아닙니까? 네. 이제 남을 도와주고 이러는 거에 좀 익숙하지 않잖아요, 아직은.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생활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면서 이제 이러저러한 이제 사고도 나고 그러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답답해요. 지금 병무청에서 병역 자원을 신체 검사해서 하면 현역 판정하는 게 92%입니다. 92%. 제가 네. 1979년에 입대했습니다. 네. 논산훈련소 네. 30년대에서 훈련받았는데. 네. 오, 저랑 같은. 30년대. 네. 예. 반갑습니다. 저 때만 해도 몇십 년 차이 납니다. 아니, 네. 저 때만 해도 네. 현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50%밖에 안 됐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들어갈 때 70%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이렇게 좀 달리기도 좀 처지고 이런 분들 정도만 돼도 네. 예? 현역으로 복무 안 하시고 일단 다른 뭐를 하거나 완전히 면제되거나 이랬는데 뭐 안경 쓰면 안 간다 뭐 이래서. 이 요즘은 이제 자녀 수도 줄고 그래가지고 병역 자원이 줄어들고 군 전체 규모는 유지해야 되니까 계속 그 현역 합격률이 자꾸 높아진 거예요. 네. 네. 그 1979년에는 50%가 현역을 갔는데 신체 검사 받은 사람들 중에 장병 네. 중에 네. 2015년에는 92%가 현역 입대하는 거죠. 그러면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잘 걸러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관심사병의 증가 혹은 줄어들지 않는 추세와 분명히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군에서는 지휘관의 입장에서는 지휘 부담이 크고 네. 또 의무복무해야 하는 다른 병사들은 참 도와주고 배려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군 생활하기가 참 힘든 거죠. 그래서 뭐 보니까는 그렇게 해서 부적응하셔서 제대를 시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게 또 한 1년에 한 100명 중에 1명이에요. 100명 중에 1명. 제가 이제 이건 군 내부 문제인데 이렇게 참 오래간만에 이렇게 사실상 폭로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알려드립니다. 네. 알려드리는 거죠. 오늘 귀한 거 많이 근데 나오네요. 이게 예. 거꾸로 생각하면은 우리 사회 전체가 그 연령대로 해서 이런 정도 8명 중에 1명이다라는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나오니까 이건 군이라는 의무복무는
집단에서 확인된 거기 때문에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 아니면은 가정 내에 드러나지 않고 심리적으로 불안하는 청소년들이 있고 그렇다는 거죠. 사회로 확장하면? 네, 우리 사회가 상당히 도움 배려해야 할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은 사회다라는 거를 이 통계, 군에 입대한 병사들의 통계로 역으로 우리 사회 전체로 확대했을 때 이런 문제가 이제 진짜 심각하게 돼 있다라는 거를 이번에 좀 느꼈어요. 심각하다는 것은 분명히 동의합니다만은 병무청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거나 하다는 반응을 보였을까요, 과연? 그러게요. 병무청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걸 하면 될까요? 병무청은 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먼저 생각합니다. 네. 우리는 의무복무하는 걸 헌법 정신을 가지고 있고, 그죠, 예. 그 병역을 면탈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이 용납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런 헌법 정신을 지키려는 자세가 강해요. 저는 그거 맞다고 봐요. 근데 이걸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은 어차피 장비가 현대화되고 아주 기계화되고 첨단화됩니다. 국방 장비는. 그러면은 네. 몸으로 때우는 군대, 여기에서 기계 기술 장비로 전선을 지키는 또 조국을 방위하는 군대로 빨리빨리 바뀌어 나가야 돼요. 그걸 해서 국방 예산을 계속 넣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국방개혁 2020이라는 거가 있습니다. 오늘은 뭐 2030으로 해가지고 병력수를 50만에서 55만으로 수정해 놓은 거가 나왔죠. 오늘 국무회에서 그걸 통과시킨 것 같아요. 네. 이제 병사들 숫자도 입 자원도 줍니다. 줄면은 이제는 직업군인화해야 하는 비중을 높여가야 돼요. 네. 직업군인 요즘 직장 뭐 반듯한 직장이 드물잖아요. 그죠. 예. 장교, 부사관 이렇게 해서 입대를 하면은 특별한 경우 아니고 장기복무로는 55세까지는 우선 정년이 보장됩니다. 네. 아니 그리고 군 생활하면서 조국을 지키고 있다라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 직장이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 수당이 많아요. 수당이. 예? 지금 모병하러 나오신 거군요. 모병관으로. 아니 그리고 정년이 보장되고 예. 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연금을.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저희는 뭘까요? 저희가 그렇게 진심으로 저희 지원하라는 저희는 많이 늦었습니다. 아니 우리 군이 우리가 지금 이거 듣고 솔깃해서 입영하시려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우리 군이 개병제 아닙니까? 의무제 아닙니까? 이거를 모병제로 다 바꾸자라는 주장도 있어요. 네. 근데 아직 시기상조죠. 예산의 문제도 있고 국가 대치되고 있는 안보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다 감안합시다. 하고도 좋은 직장이에요. 군은 직업군인으로서. 그래서 부사관을 늘리고 장교를 늘리지 않은 얘기는 안 합니다. 네. 부사관을 늘려서 이를테면 병장이 제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마땅한 직업이 없는데 자기가 다른 무기에 대해서는 병장이면 전문가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부사관으로 희망을 하면은 직장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그 길을 막 터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예산 지원을 하고 그러면 전체 병력을 유지하는데 직업군인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애초에 또 직업군인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렇죠. 의무로 해서 들어오는 사람의 병사의 비중하고 직업으로 선택해서 열의를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들어오는 군 인력하고가 5대5가 됐다가 4대9로 역전되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92%를 현역으로 보낼 이유가 없어져요. 점점 이걸 줄여 나갈 수가 있죠. 네. 저는 뭐 근원적인 대책은 이거라고 봅니다. 보죠. 말씀은 이제 도움 배려 병사도 이제 사회 분위기에 따라 증가가 되다 보니 전투력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모병을 점점 더 늘리는 것이다.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이것은 참여정부 때에도 시도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병장이 원하면 복무기간을 늘려주는. 예. 그래서 지금도 하나요? 그게 이제 검토가 됐었어요. 근데 채택이 안 됐어요. 네. 병장이 1년, 2년 준하사로 선택을 하게 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사회에 나갔을 때 바로 직장을 구할 때까지 시간도 좀 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군은 직장입니다, 이제는. 일단 유사시에는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전투 조직이지만 전투가 일어나지 않은 시간 동안은 직장이고 생활 공간이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드리려다 말았던 말씀은 그럼 병무청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은 현역 자원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강화하는 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좀 느슨하게 하자는 거죠. 네. 느슨하게 해서 92%를 현역 적합 판정을 하는 것보다는 뭐 한 85% 정도 이렇게 수치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네.
그렇게 예. 해서 예. 경계선에 있는 좀 심적으로 불안한 병사 징집 자원에 대해서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네. 가족이 또 케어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 장기적 비전의 문제군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제 92%가 다 징집 대상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군대가 불렀으면 군이 빨리 받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 모집 입영이 인기가 매우 있는데 인기는 늘어나고 있는데 병무청은 모집 TO를 줄인다. 자, 이제 그겁니다. 이게 이제 대학생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제일 중요한 게 학기를 맞춰야 됩니다. 학기 하나 까먹고. 저도 군대 갈 때 2학기 까먹었어요. 입영 통지서가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예. 저희 아버님이 참 학교는 휴학했는데 군대 입대는 안 하는 자식 보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잔소리 제일 많이 듣죠, 아들. 그래서 저도 그걸 경험해가지고 학기를 맞춰서 학기 딱 끝나서 마지막에 학기 말고사 딱 보고 그 다음날 입대 딱 하면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강하기 전날 딱 제대해가지고 그 다음 학기 바로 시작되면은 좋죠. 예. 그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전학기 성적표도 내 눈으로 안 보고.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좀 그거랑 비슷하게 됐거든요. 저는 3월 2일에 입대해서 3월 1일 날 나왔거든요. 이건 천상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꿀복무. 그런. 네. 근데 윤 그래서 의원님은 이제 개인 경험으로도 1년이나 썼다. 인생에 더. 내 아들도 그랬어요. 어. 갈 때 한 학기 까먹고, 예. 제대해서 또 한 학기 근데 까먹고. 이게 흔한 경험입니다, 생각보다. 예, 근데 요즘은 1년이 아니라 몇 년도 기다린다. 경우에 따라. 이제 그래서 군복무를 좀 다채롭게 하기 위해서 자원 입대 방식의 응모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고향 근처에 가서 복무하고 싶으면 그 항목에다가 인터넷에서 접수하죠. 예. 그리고 이제 친구하고 같이 입대하면 아무래도 의지같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동반 입대라고 하죠. 네. 그리고 또 DMZ의 전선의 그 병사들은 좀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금년에 DMZ 근무하는 병사들에 대해서 좀 수당도 더 주고 그래서 그걸 또 응모를 하게 했어요. 그게 또 10,000명이죠. 예. 근데 특히 동반 입대하는 경우가 작년에 3,000명 정도를 TO로 잡았는데 이게 이제 팍 줄어들었어요. 한 1,000명인가?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씩 늘리거나 줄이지는 않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인터넷 신청을 했는데 이 경쟁률이 작년에는 6.7대 1이었는데 금년에는 12대 1인가 14대 1까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걸 줄인 이유가 있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전체 총량이 줄지는 않았는데 다른 항목이 하나 더 들어왔지 않습니까? DMZ 전선에 GOP 근무하는 병사들의 응모 TO를 10,000명으로 새로 신규가 들어오니까 다른 데가 줄어들어 버린 거라고 저는 이게 자료를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반 입대하려고 인터넷에서 신청했던 그 청년들이 1차 떨어지죠, 2차 떨어지죠, 3차 떨어지죠, 4차 떨어지죠, 계속 떨어집니다. 그럼 몇 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걸 좀 늘려라. 그렇게 주문을 했죠. 이용이 개인 경험 얘기하니까 저도 카투사 떨어졌다 특전사관 입장에서 모두들 안타까워 했습니다만 그래도 시간은 대충 맞췄단 말이죠. 저 때만 해도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었으니까. 요즘 그게 안 돼요? 근데 아니 12대 1이라잖아요. 윤현이 말씀하신 대로 4차 떨어졌다 이러면 시간 얼마나 썼겠습니까? 그러면 그 TO는 행정을 그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줄어든 거라서 앞으로는 그 DMZ 또 근무하겠다고 입영 지원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면 해결될 거다. 이게 병무청의 입장인 겁니까? 그렇진 않죠. 해결하겠답니까? 그렇진 않죠. 점차적으로 자기가 자신이 결정해서 응모를 하는 방식을 전 늘려가야 된다고 봐요. 입영 통신으로 나와서 그냥 한 며칠 내 가게 되고 그 전날 머리 깎고 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나는 운전병이다 아니면은 행정병이다 아니면 의무병이다 또는 여러저러한 병가들이 있습니다. 또 TMZ에 추운데 거기 가서 또 고생하겠다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입영을 했을 때 그 장병이 군생활 잘 적응합니다. 스스로 자기의 앞날 군 입대를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거죠. 통지서 나왔다가지고 그 날짜에 맞춰서 가는 거보다는. 그래서 저는 정책적으로도 이 청년이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한번 더 결정해보는 힘든 선택이죠. 근데 안 갈 수는 없으니까 선택을 하면은 군복무 자신 있게 합니다. 그래서 좀 늘리자는 입장이에요, 저는. 군복무 적응에도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럼요. 일관성이 엿보입니다.
청년들이 선택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다 보면 모집이병 증가는 아마도 장기적으로는 모병 증가로 전환이 되고 적응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네. 예, 그런 얘기까지 했고 광고를 듣고 돌아와서 나머지 이야기들 좀 나눠보겠습니다. 아는 것이 많아 말이 많은 윤호덕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XSFM입니다. 내 인생의 6개월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 한국인 가게에서 일했지. 퇴근하면 집에 그냥 있었지. 친구도 못 만들고. 워킹 홀리데이 진짜 별로야. Excuse me.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뭐? Perfect 25. 그래서 뭔데 그게? Perfect 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perfect25.com? Oh, you got it right.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네 번째 얘기입니다. 수류탄 폭발 사고는 저도 신문에서 많이 본 듯한데,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적더라. 이게 좀 당혹스러웠어요. 무기가 불량인데 책임을 물을 곳이 없다? 이번에 54단 대구 경북 지역이죠. 네. 그러니까 육군 54단 신교대에서 수류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9월에도 해병대에서 수류탄 사고가 터졌는데 이 올해 9월 17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사고가 난 수류탄에 대한 54단 수류탄에 대한 조사가 이제 국방기술품질원이라는 데서 했는데 상태가 메롱이었다 조사가. 그러니까 이 수류탄 상태도 메롱이었을 텐데 아마도. 네. 예, 근데 조사도 엉터리였다. 그러니까 수류탄이 손에서 터진 사건이 이제 수류탄 결함 가능성은 없는 걸로 졸속 결론이 났다. 근데 알고 보니까 육지에서 전투 안 하겠다는 소리 하냐. 근데 알고 보니까 예. 54단 신교대에서 터진 수류탄하고 작년 9월에 해병대에서 터진 수류탄하고 로트 번호가 같았다. 로트 번호가 같았다. 네. 예. 네. 근데 참 안타깝고 네. 가슴이 철렁한 사건이죠. 이 사건은 작년 9월 달에 해병대 신병교육에서도 사고가 났는데 참 장병이 순직하는 네. 거였고 이번 대구 54단에서도 조교로 있었던 분이 순직을 한 그런 사건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54단 사건에서는 투척한 훈련병은 오른쪽 손목이에 네.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 중에 대구 병원에 방문했었어요. 예. 그래서 치료 중인 그 장병하고 또 얘기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사고의 원인은 계속 조사 중이에요. 근데 이제 작년에 해병대 사고에 대한 조사를 반추해 보면은 지금 이제 말씀 주셨잖아요. 이게 해병대는 훈련상 오류, 훈련상 잘못은 없었다라는 게 해병대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합동조사 결과는 원인 미상으로 나오고. 그래서 사실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야 되는데 작년에 난 사건하고 금년에 난 사건하고 네. 같은 공장 같은 달에서 생산된 같은 라트바노예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그럼 그때 제대로 전수조사해서 전량 폐기했으면은 이번 사고는 막았지 않았느냐라는 이제 얘기를 좀 지적을 했죠. 그리고 과거 자료를 보니까 제 보급병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공문으로 자주 내려오는 거거든요. 뭐예요? 어떤 부대에서 어떤 사고가 났는데 알고 보니 이 로트에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일선에서는 그 로트 번호 붙은 거 다 회수해라, 리콜해라. 리콜하거나 폐기해라. 네. 그리고 그만큼 다시 받아라. 이런 공문이 내려오고. 근데 수류탄을 그냥 두고 썼다. 예, 그랬다는 얘기인 것 같네요. 네, 그렇게 해서 한 6만 발 정도가 그냥 제거돼 있었죠. 많구나. 아이고야. 많구나. 이거는 이제 합동조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좀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조사에 네. 영향을 미치기도 그렇고. 근데 하여튼 저는 순직하신 장병들에 대해서 국가가 또 국민이 최대한의 경의를 표해야 되고 또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나라에서도 그렇게 조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상당한 병사에 대해서도 치료 등에 최선을 다해 드려야 되고 대구에 가서 그 부상당한 병사를 봤는데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방문을 해서 예. 직장은 걱정하지 말아라. 같은 그런 약속을 해줬다고 합니다. 참 고맙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면에 이제 보고가 된 바에 대해서만 좀, 이게 윤 의원님 그 질의 내용인데, 수류탄 생산 시에 필름으로 촬영을 하는 것이 있다. 이것이 보관돼 있다는데, 근데 총기하고 다르게 수류탄은 붙어있는 일련 번호가 없으니까, 필름을 갖고 있다고 해도 수류탄하고 일치시켜서 대조할 방법이 없다. 지적을 하셨다는데. 필름이라는 게 뭐가 들어있는 필름이에요? 동영상인가 보죠. 아니, 동영상은 아니고. 그럼. 이거를 이제. 들고 오셨군요. 가져왔는데. 자료 많다. 예. 신관이 있고, 이렇게 안에 있는 거에 대해서 엑스레이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대로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엑스레이 사진이군요. 그렇죠. 엑스레이 사진이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필름을 보관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참 잘 관리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수류탄에는 일렬 번호가 없어요. 네. 라트 번호는 있는데 우리가 그렇구나. 5만 원권 하면은 한 장 한 장 자기 번호가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민등록번호가 하나씩 있어서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우리 핸드폰 번호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그 번호가 필름에 붙어 있으면은 그 실물의 수류탄을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필름은 있는데 수리탄에 보시듯이 라트 번호만 있고 일렬 번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필름을 보관했다 하더라도 대조할 수가 없으니까 조사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럼 애초에 사진은 왜 찍어놓은 거죠? 그때 불량품을 찾아내기 위해서 찍은 거는 맞아요. 현장에서. 근데 그게 사후에 문제가 났을 때 확인 작업에 들어갈 수 있는 필름은 아닌 걸로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남은 거를 다 찍고 또 조사를 철저히 한다고 합니다. 네. 한다고 한다. 예. 이건 기다려줄 수 있는 문제겠네요, 그나마. 네. 알겠습니다. 제일 큰 건을 마지막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국방위의 의원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언제나 의원실, 보좌관님들, 의원님들 다 아쉬워하시고 저희들도 국민으로서 이상하고 또 이상한 것이 이렇게나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렇게나 조용히 넘어가다니. 예, KFX 이야기입니다. 사상 가장 비싼 부실 KFX. KFX 사업, 전투기를 우리 손으로 만들겠다, 이런 사업이죠. 네. 예.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아마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난달 17일에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우리랑 같이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하려던, 그러니까 전투기를 만약에 우리나라가 전투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만 사용하면 대당 단가가 너무 높아지잖아요. 몇 대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참여하기로 한 컨소시엄 붙을 것 같았던. 몇 나라가 있었는데 인도네시아가 빠이. 이제 가실 것 같다. 돌아가실 것 같다. 빠졌다. 본국으로 돌아가실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거죠. 4대 기술 이전 여부. AESA 레이더, 그러니까 능동적 위상 배열 레이더. 네. 그리고 적외선 탐색 및 추적. 그리고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치. 전자전 재밍 장치. 네. 이 4개 기술을 전투기로 통합시키는 기술을 이전받기로 약속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네. 약속을 받은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네. 국내에는 해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알고 보니 안 된다. 이거 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이거. 여기. 네. 무엇이 문제인가? 네. 예, 이 사업은 이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죠. 네. 그래서 보람의 사업이라고도 하고. 네. 영어로는 KFX 사업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네. 연구개발비에만 8조 원이 들어갑니다. 8조 원. 8조입니다. 8조 원을 연구개발비고. 네. 롯데 슈퍼타워를 2개 지을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수량의 전투기를 양산해내는 데까지 12조에서 15조 정도가 들어간 사업입니다. 네네. 그래서 단군일의 최대 사업이라고 하죠. 근데 그걸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이빨이 안 맞아 들어가게 생겼다는 얘기지요. 그게 이제 오늘 주철기 외교안보 수석이 문책성 경지를 그게 오늘이죠. 당한 거 아닙니까? 저희 녹음하는 날입니다. 예. 네. 근데 이 KFX 사업은 기술 이전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A사 레이더라고 합니다. 등하고 4개 핵심 기술. 네. 그리고 그 4개 핵심 기술을 포함해서 전투기에 체계를 통합해서 장착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게 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돼야지 정확하게 포착하고 정확하게
추적하고 정확하게 때려버리잖아요. 이게 체계 통합 기술이라고 합니다. 네. 체계 통합 기술이 제일 중요해요. 에이사 레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네. 근데 그 핵심 4개 기술을 미국이 공식적으로 기술 이전 불가를 결정을 하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준 거죠. 네. 그거는 연원으로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FX라는 차세기 전투기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미국에서 아까 얘기한 F-35를 사는데 네. 40대를 사기로 했어요. 네. 예, 그랬죠. 예. 이 40대도 이거 국가 비밀인데. 신문에가 나왔는데. 아니, 네, 신문에 나왔어요. 예. 50대에서 이제 예산 때문에 40대를 이겼어요. 그거를 미국 거를 사기로 계약을 하면서 기술 이전에 대한 거를 조건부로 걸었어요. 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데 이제 여러 회사들 뭐 유럽에 있는 회사 뭐 이렇게 또 들어왔는데 이게 갑자기 기종이 바뀌면서 당신 이제 뭐 김강진 장관 책임론이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게 로키트 마틴사의 걸로다 이제 결정이 되고 그것도 수의 계약으로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체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절충교육이라는 겁니다. 절충교육이라고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용어인데. 하여튼 내가 미국 거를 사줄 테니까 그 미국 거를 사주는 대가로 중요한 기술을 우리에게 이전해달라. 그래서 절충교육이라고 그래요. 네. 그럼 그 기술을 우리가 어디다 쓸 거냐? 그 전투기를 유지관리하는 데 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야심차게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계획했던 지금 얘기하는 KFX 사업, 보람의 사업의 기술로 다 집어넣으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KFX 사업만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더 큰 사업이 있었던 거죠. 근데 미국이 앞에 거에 대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리고 앞에 거에 대한 앞에 수의 계약한 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깔끔하게 핵심 기술을 이전을 안 하면 당신 내가 안 사겠다. 라고 세게 나갔어야 됐는데. 이게 뭐 돈 내고 사는 사람이 갑 아닙니까? 근데 수의 계약을 해서 그 요구 조건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졌죠. 가격 경쟁력. 근데 그런 예산을 그 최신 전투기 F-35를 40대인지 50대인지를 사는 네, 40대입니다. 예, 그 계약을 하면서 이게 수의 계약으로 된다는 게 이해가 살짝 안 되거든요. 그거는 한미 간에 특수한 관계가 있고요. 네. 또 이렇게 하면 그게 또 이제 기종이 어디로 다 되려다가 또 방추위에서 바뀌고 이러는 과정에서 자, 우리 국민들이 또 대통령께서 이적행위라고 하시잖아요. 하셨잖아요. 방산비리. 방산비리는 국내 방산업체가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생산해내는 획득 과정에서 일어나질 않아요. 외국에서 무기 살 때 갑자기 기종이 변경되고 이러면서 안 보이는 뭐 로비스트나 이런 게 달라붙죠. 그런 데서 이제 사고가 나는 거고 그런 건데 하여튼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아니 그래서 이제 4개 기술을 도저히 미국에서 승인 안 하겠다라고 의회에서도 결정한 게 금년 4월 달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못을 박아버린 거죠. 안 된다. 그렇죠. 미국의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EL이라고 그래요. 수출 승인을 안 해줘버린 거예요. 그거는 이제 미국의 군사, 기술 및 이런 것들은 전략자산이라고 그래가지고 국가자산으로 다 분리를 해버립니다. 그럼 뭐 판매 회사가 개발해서도 연구개발비가 국고가 지원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수출 기술이 외부로 나가는 걸 막아버려요. 미국은 그게 철저합니다. 그건 진짜 철저해요. 그리고 자기네 무기 사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얘네가 뭐 이거 가지고 가서 무슨 기술을 개발해서 뭐 자체적으로 생산해. 그럼 계속 못 팔아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게 공식 통보가 4월 달에 왔는데 이 방위사업청에서 그걸 받았어요. 공식 통보가 왔는데 그거를 청와대에 보고한 게 6월 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달. 달수는 2달이고 날짜는 뭐 2달까지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늑장보고라는 문제를 제기했죠, 제가. 처음으로 이거 늑장보고다. 라고 제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더 문제가 됐던 게 그걸 보고받은 주철기 외교안보 수석이 대통령께 또 늑장을 보고 오고 부실 보고를 한 걸로다가 이제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또 늦게 얘기했는데 부실 보고라 하면 무슨 얼마나 부실하게 보고를 이를테면 4대 기술이 도저히 이거는 미국에서 불허해가지고 우리가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면은 연구개발을 국내에서 하고 해서 전력화 시기, 공군이 요구하는 전력화 시기, 노후 전투기를 퇴역시키고 새 전투기가 들어서야 되지 우리 영공을 지킬 거 아닙니까? 그 전력화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전체적인 이 사업 추진이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 상태에서 예산은 더 들어가고 그리고 또 기술 개발에 대한 것은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물론 예. 한국의 IT 기술 훌륭하고 전 세계적이고 그렇지만은 이게 높은 수준을 계산하고 움직였다가 미달하는 상황이 나면 연수가 차이가 나거나 그때 가서 해외 기술을 또 사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를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문제가 생긴 게 8월 15일 날인가 8월 25일 날 이 안 되는 거가 통보받은 상태에서 국방부 장관이 저쪽의 국방부 장관 네, 네.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 예, 미국 국방부 장관한테 레터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냅니다. 네. 영문으로 보냈겠죠. 근데 거기에 깜짝이야. 거기에 문구를 제가 여기서 결론이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나오면 아니요. 그래서 이제 번역본까지 제가 네. 다 받았어요. 아, 네. 그 표현이 이미 거부된, 이미 불가된 4개 핵심 기술에 대해서 다시 협의 제고해달라는 문구들이 있었어요. 네. 대통령 모시고 이제 국방부 장관이 진짜 오래간만에 미국에 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출국하기 바로 전날 미 대사관으로부터 그 레터에 대한 답이 온 거예요. 이거는 이전이 불가하다. 안 된다. 그러니까 미국을 방문하셨을 때 의지해서 빼달라.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빼자라고 협의가 왔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또 협의를 한 거예요. 협의를 했으니까 2번 퇴짜 맞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얘기가 나오죠. 사실은 3번 퇴짜 맞은 거죠. 그죠. 예. 4월 달에 공식 통보에서 퇴짜 맞았지. 네. 하여튼 그래서 3번 퇴짜 맞았지. 그래서 이번에 국감 때 최종적으로 나왔던 얘기가 그거였단 말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이번에 미국 방문 일정 수행을 간 김에 아까 윤 의원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미 공식 답변이 왔다. 첫 번째, 노. 두 번째, no means no. 이렇게 2번이나 no를 들었는데,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듣고서 수행 갔을 때 애시턴 카터 국방장관을 만나버렸다. 네, 만나서 그 얘기를 또 했다. 그리고서 요청했다. 근데 이거는 심리적으로 보았을 때, 여기서 요청했다는 건 또 퇴짜 맞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럼 no means no 이렇게 해야 되는. hell no. 네. 이쯤. 예. 그냥 보여주기도 실패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액션은 아니었느냐. 그럼 이제 흔히 이제 구력외교 비판이죠. 예. 이제 이게 전투기는 이제 그 항공 우주 산업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게 그래서 이제 열정을 가지신 분들은 이게 국산화돼야 된다. 국내 개발해야 된다라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근데 전투기는 한 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하죠. F-35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대에 1,500억 원입니다. 1,500억 원. 네. 한 대, 그거 40대 3입니다. 이것도 국방 비밀인데. 신문에만 나올 수 있는 국방 비밀, 예. 근데 문제는 1,500억 원에 한 대를 샀어요. 곱하기 40. 이제 그거가 문제가 아니고, 전투기는 몇 년을 쓰는지 아십니까? 전투기는? 우리나라가 특히 근성을 가지고 오래 쓰지 않습니까? 2차 대전이라고 세계대전이 없지 않습니까? 평화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참 아픈 그렇죠. 동족 간의 상전, 북의 남침해에서 전쟁을 치르고 이제 60년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 사이에 이런 말 하면 참 내가 큰일 날 건데 공중전이 없기 때문에 전투기가 노후화 됐든 말든 그냥 가는 거예요. 크게 노후했다. 한번 배치가 되면 30년에서 40년을 씁니다. 네. 문제는 샀을 때 1,500억이죠. 30년, 40년 동안 유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기술을 보강해야 되잖아요. 네. 그 들어가는 돈이 1.5배예요. 그러니까 전투기를 팔면은 1.5배를 그 뒤에 또 먹는 거야. 그리고 부품 떨어졌다 그러면은 곧 수많은 부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품 공급하는 중소기업 부도났어. 그 부품 공급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투기 그냥 서 있는 거예요. 1,000억짜리, 1,500억짜리가. 지금 그래서 2대가 미국 가서 수리 들어갔는데 여정 안 돌려줘요. 수리를 못 해가지고. 아이고. 2대가. F-15. 그래서 국내 개발을 해서 이 유지관리, 기술 보강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에이사레이다 그 핵심 기술도 국내 개발 이미 시작을 해서 이제 오고 있죠. 네. 근데 이게 전력화 시기에 맞춰서 그렇게 기술 개발까지 다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게 어려움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연구 개발비면 8조 원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정부가 60%를 냅니다. 국민 부담이 60%죠? 네. 협력 파트너로 인도네시아가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 뭐 11월 달에 가계약 내지 이런 거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거기가 20%를 내게 돼 있습니다.
20%? 20%. 그리고 개발 부담의 20%를 그쪽이 져주기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20%만 내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미국으로부터 받은 기술까지 다 100% 자기네가 가져가야 된다는 조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 분들이고 미국이 이슬람 국가에 자기네 기술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 그거 사실 인정 안 해요. 그렇죠. 그런 함정이 뻔한데도 이렇게 정말 공교롭게도 우리가 그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나 터키가 다 좀 이슬람 국가이긴 합니다. 아니 모든 인류가 모든 국가 모든 민족이 평화롭게 살면 근데 평화롭게 살아야 됩니다. 네? 상호 공존하고. 근데 이런 얘기는 제가 잘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인도네시아가 요즘 뭐 외환위기에 뭐 어렵고 막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실제 20%의 돈을 낼 수 있는 협상 결정이 될지 참 어렵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국내 이제 카이라는 회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항공산업의 독보적인 회사죠. 네. 거기하고 이거를 이제 기술 개발하고 뭐 했다는 미국 회사가 이제 로키드 마틴인데 그 두 회사가 컨소시엄을 일으켜서 20%를 내야 돼요. 네. 근데 로키드 마틴은 이게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정확한 답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사업 추진이 정부 부담이 이러저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 연구개발의 지연이나 이런 것뿐 아니라 지분 참여 방식에서도 문제가 생겨서 국민 부담이 지금 생각해봤던 것보다는 훨씬 더 커진다라는 거죠. 로키드 마틴 같은 회사가 공식적인 책임으로부터도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빈 돈, 자본을 또 국민 세금으로 메꾸겠다는 의지인 것 같으십니까? 아니 이게 정확하게 계획한 대로 국산 기술이 65% 이상 돼가지고 전투기를 배치하고 40년 동안 유지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1.5배의 돈을 대부분 우리 국내에서 우리 기술, 우리 기업들이 해내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게 항공우주 산업 발전 그리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중요하죠.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출발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 국방위 예산 심의할 때도 이 KF-X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추진 방식에 대해서 재검토를 정직하게 해야 할 시점 아니냐. 라고 문제 제기를 했고 그거를 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이 대통령께 보고를 드려라. 그랬더니 알겠답니까? 네, 그랬어요.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예. 아이고. 대통령님은 특히 그래요.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 국민 부담이 계속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까부터 계속 저희가 질의하고 정부 측에서 파견된 윤우덕 의원이 그러니까. 수비를 하고 계세요. 군대를 또 오라고 하시질 않나. 저 입대하고 싶어지는 이런 기분. 8조에서 12조.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네요. 놀라운 수사예요. 깔 걸 다 깐 것 같은데. 방어를 해주고 계신. 아니, 그래서 이게, 하여튼 잘 돼야 됩니다. 잘 돼야죠. 그러면요. 물론 정치인이시니까 그러겠지만 정말 정치적인 수사네요. 우리가 이제 김강진 의원 나왔을 때 배들 얘기한 거, 전함들 얘기했던 거랑 기억을 해보니까 돈으로 놓고만 생각을 해도 이제까지 우리가 3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 제일 비싼 물건의 이야기를 했네요. 아마 그럴 겁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건 뭐 롯데월드 슈퍼타워도 안보에 문제가 되니까 생각을 해야지 돈으로 생각하면 여긴 잽도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네요. 이렇게 무서운 건인데 모르네요. 대통령님은 뭐 아실 거고 대통령님이라고 처음 해본다. 대통령은 알고 있을 것이고, 잘 알고 걱정이 참 많을 텐데. 내부에서는 얼마나 합의와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걱정한다, 저희들. 잘 하시길 응원한다. 질의했던 윤호석 의원도 그러고 계신 거, 응원하고 계신 것 같다. 그 정도로. 응원의 한 말씀. 국방부에? 아니요, 이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어떤 경우든 북의 전력에 대비해서
가장 절대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분야이죠. 네. 지난번에 8월 4일 지뢰 도발 사건이 있고 포격 도발 사건이 있고 그러면서 북한이 준전시 체제로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네. 대북 확성기를 틀었을 때 네. 준전시 체제 하에서도 북한의 전투기는 한 대도 안 떴어요. 이것도 군사 비밀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의 공군력은 노후화되고 그런 상태에서 그럼 못 띄운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못 띄웠죠. 비행기가 뜨면은 그 윤활유라고 그래요. 뭐 우리는 자동차 휘발유라고 그러지만 비행기에 따른 그 에너지, 그러니까 뭐 석유인가, 하여튼 항공유 엄청 들어요. 네. 그거를 실제 상황도 아닌데 띄운다는 건 무척 힘든 거예요, 북한은. 그리고 노후화돼가지고 경진전하면 쨌다는데요. 승리를 자신한다는 결론. 예. 그래서 이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잘 추진돼야 되고 국산화 비율이 높은 그런 추진 방식을 갖춰서 그 항공우주 산업이 우리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 잡기를 전 바라요. 그런 강한 바람이 있죠. 네. 이 우울한 걸 펼쳐놓으시고 바람으로 마무리하시다니. 이 외에 뭔가 좀 소개해주고 싶으신. 그래 저희 마무리를. 네. 고향 땅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파주. 지역구자리 터드립니다. 네. 그 임진강이 있어요. 임진강이 있고 임진강 건너가 장단반도입니다. 네네네. 거기 그 전망대 파주 전망대 같은데 가면 괜히 있어요. 이번에 지뢰도발 사건이 났던 일사단 지역에 이 임진강은 이제 황포도 떼가 다니고 그랬던 데죠. 근데 여기에 거공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장단면에. 네. 거기가 30년 동안 포탄 사격장으로 사용했어요. 포탄 사격장. 네. 근데 거기 지금 현재 불발탄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몇 년 동안 불발탄을 176개를 수거해서 분리 처리했고 앞으로도 이제 수백 발 더 나오겠죠. 문제는 30년 동안 계속 포탄 사격을 했던 지역이에요. 거기에 이제 복토를 해서 농사도 짓고 일부는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러고 있어요. 근데 향후 여기가 이제 임진강 이제 그 수계 관리를 위해서 뭐 또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임진강 안에 수몰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포탄의 성분이 뭡니까? 철이 많죠. 철구리, 납. 네네네. 중금속이 많죠. 이게 그 지역에 떨어져서 수십 년 동안 부식되고 토양을 오염시키고 또 수질을 오염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계속 토양 수질 오염시키면서 깔아앉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임진강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가정입니다, 이거는. 그 땅이 수몰됐을 경우에. 그래서 이 포탄 사격장에 대한 이 포탄으로 인한 중금속 오염 등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 거를 좀 조사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거하고 땅으로 써야죠. 제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사격장으로 썼으면은 사격장에 떨어진 그 고철 가격도 많이 가요. 다 이제 수거하고 그로 인한 금속에 의한 토양 오염, 수질 오염에 대해서도 근원적으로 처방을 하고 그리고 원래 원소유자한테 되돌려주고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그런 조치를 꼭 하라고 했고. 이것도 이제 국감에서 질의하신 내용이십니까? 아니요. 국감은 아니고 어제 이제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라 해서 어제 예산심의 때 제가 했습니다. 네네네. 표 따실 시즌이라. 그렇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방위 이야기. 너무 친근하거나 식상한 얼굴 말고 청취자 여러분들께는 새롭고 심지어 아는 것도 매우 많으신 해정치연합의 윤후덕 의원과 국방위 국감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늘 그런 시간 정도는 드리니까 파주에 청취자분들이 계신데 인사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파주는 이제 군사적 경지역이라는 도시에서 주거복지 도시, 또 첨단 산업 도시, 그리고 문화예술 출판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의 자부심이 상당히 높고 참 그 공기 좋고 공원이 많은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많이들 와서 관광도 하시고 또
제2의 고향으로 삼고 삶의 터전을 가꾸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또 자녀 키우기도 좋아요. 아, 예. 그리고 또 산업체들이 많아서 직장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파주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이제 마지막으로 국방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네.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돼요. 네. 그 전선에서 고생하시는 장병들 네. 또 그리고 지휘하시는 장교 간부들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들이 입고 있는 제복에 대해서 그리고 그 피와 땀과 정성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늘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방위원 새정치연합의 윤후덕 의원이 지금까지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연애할 땐 월급날에도 잘만 쏘더니 오늘도 그냥 집에서 보자고? 왜냐면 노건 간장게장 부드럽고 고소한 게살 짜지 않고 향긋한 간장 매콤한 청양고추 노건 간장게장 XS몰에서 만나보세요. 간장게장 자체 교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들만 수업을 진행하고 적은 학생 수를 유지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전화영어 Perfect 25. 참 여기 나오시는 분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네. 출연자분들의 의견은 저희의 공식 입장과는 많이 다르다. 같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입장이 없는 거죠, 그냥 사적인 입장과는 같을 그렇죠. 수도 있는데 네, 다를 수도 있다. 네.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윤호덕 의원과 여러모로 입장이 같다. 어떤 면에서 정부 여당을 응원한다. 추후에 의심도 없다. 예. 예. 대통령의 행적이라든가 아무 의심도 사생활 의심 없다. 네. 네, 저런 화법을 배워야지. 근데 확실히 그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이 나오면 네. 좀 프로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요? 어떤 와 나쁘다. 지금 은수미 의원, 장하나 의원, 김강진 의원. 그러니까 그 프로의식이라는 게 말 잘해요. 그러니까 무슨 막 이렇게 임요한 같은 프로게이머의 프로의식이 아니라 그럼 그 리니지 페인들의 프로의식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나의 영역을 지키려는 그 강력한 의지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없으면 씁니까? 나의 사냥터를 지키려는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있어요. 김강진 의원도, 하긴, 예. 순천은 맨날 이사하고, 은수미 의원도 성남중앙가 축구하고 열심히 한다고요. 예, 그렇죠. 예. 네. 이분들이 재선이 되느냐 마느냐는 저희 관심사가 전혀 아니고요. 다만, 사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저희한테 실제 관심사는 가장 제가, 그것은 알기 싫다가 궁금해하는 것은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행정부를 잘 휘두를 줄 아느냐. 네.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네. 그전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국감에서 얼마나 날카롭게 잘 혼줄을 내느냐 정도입니다. 윤호덕 의원이 뭔가 후덕한 말투로 말씀을 하셨지만 국감 자료를 찾아보시면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오래됐지만 아직도 드러나야 하는 문제들 그리고 새로 드러난 문제들 많이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가장 큰, 받아가는 돈은 제일 많은 국방부 이야기. 물뚝 한국어로 얘기하자면 구찌가 큰. 네. 왕구찌의 국방부, 국방위 이야기를 오늘 나누어 보았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법사위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네. 법제사법위원회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사실 어떤 의원이 나올지는 전혀 궁금 안 하시죠,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일단 일 못하는 사람을 부르진 않을 거고. 지금까지 분위기로 봤을 때 당대표급이 나올 것 같진 않고. 물론 저하고 청취자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훨씬 센데 다른 데는 나가면서 우리는 안 나오는 사람 많다. 거참. 그러니까 명함이나 뿌리고 허영이 있어야 돼. PD는. 제가 키우겠습니다. 열심히 인사 다니고 술 처먹고 다니고 악수하고 다니고. XSFM의 회사 이름을 뭔가 좀 이렇게 협회나 위원회 같은 식으로 바꿔. 저 그거 해보려고요. 진짜? 국회 속이기용 이름 하나 만들려고. 그러니까 좋게 말해야지. 국회가 외울 수 있는 이름을 만들려고요. 아니면은 자회사 설립하게. 더 좋게 말하면 친국회적 영치. 하여간 회사 이름도 읽기 힘드신데 나와서 수고하신 윤호덕 의원 그리고 팟캐스트가 뭔지 공부하느라 한참 걸리신 윤호덕 의원실에도 매우 감사를 드리고 오늘 최선을 다해주셔서 고맙고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늘 제일 고맙죠. 내일 같은 시간에 법사위 이야기를 들고 만나 뵙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국정감사 기록실 베타 버전 셋째 날에서 다시 뵙지요. UMC의 책임 프로듀서와 상임수석 이용 편집에는 이현아 기술행정관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내일 뵙죠.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